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는 한 가지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늦은 밤 학교의 3층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창문 너머로 하얀 드레스의 여인이 목격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어느 날 이 괴담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했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학교에 잠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여름방학 중 별이 총총한 어느 무더운 밤이었다. 우리 5명은 학교담을 넘어 운동장에 들어섰다. 달빛이 운동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우리는 3층으로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어둠을 깨고 있었다. 복도에 도착해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으나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소리쳤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 괜히 겁먹었네. 그러던 순간이었다. 복도 끝의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하얀 실루엣이 보였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고 누군가가 작게 비명소리, 비슷한 숨소리를 냈다. 그 실루엣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고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그녀를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얼굴이 보일락 말락하는 순간 갑자기 그녀가 목사 최선덕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 중 한 명이 그 예전의 졸업사진을 기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앞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치 마력에 사로잡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교실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여기 와서 같이 놀자라며 반복되는 말이었다. 우리는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나 학교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왔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최선덕 선생님은 몇십 년 전 그 학교에서 실제로 교사로 근무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날이 있던 날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로도 이 학교에는 그녀를 목격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다. 우린 그 사건 이후로 쉽게 그 경험을 잊지 못했고 이 이야기는 당분간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무서움과 함께 전해졌다. 학교는 이제 버려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곳을 가로지나가는 이들은 어쩌다 밤이 깊으면 하얀 옷의 여인을 보았다는 말을 던지곤 한다. 이 괴담은 아직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저 어느 여름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한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밤이었다. 나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온 작은 탈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영수의 갑작스러운 연락이었다. 야, 우리 오랜만에 캠핑 가지 않을래? 영수의 제안은 반가웠고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서 총 4명의 친구가 되어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캠핑 장소는 영수가 발견한 시골의 한 작은 마을 근처였다. 그 마을은 주민도 거의 없어 보였고 인터넷에서조차 정보가 많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신비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캠핑 날이 되자 우리는 각자 필요한 물건을 챙겨 차에 몸을 실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리 너무도 조용했다. 주변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돌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무시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캠핑 장소는 작은 숲속의 공터였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즈음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우리에게 여기 밤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며 알 수 없는 경고를 하고 돌아갔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그냥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흔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공기를 만끽하며 약간의 술을 곁들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숲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바람 소리가 기이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숲속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간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인 민수가 갑자기 몸을 떨며 이상한 말을 했다. 여기
저 나무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우리는 잔뜩 긴장한 채 그가 가리킨 방향을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히 겁먹은 거라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켠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텐트 안에 누워있자니 낮 동안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무서운 정막이 찾아왔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치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은. 하지만 여긴 아무도 올 리 없는 곳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나는 두려움을 참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희미한 형체였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나는 친구들을 깨웠다. 우리 4명은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형체를 주시했다. 그 형체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우리는 캠핑장에 남지 말고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급히 장비를 챙기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숲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영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까 본 게 뭐였을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돌아오고 나서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캠핑이 끝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 마을에 대한 기이한 소문을 발견했다. 그 마을 숲속에는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저 그날 그 현상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서로의 안위를 확인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때때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러운 우정을 이어갔다. 여름밤에 섬뜩한 캠핑 경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몇 년 전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공간이었기에 나는 그곳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7층과 8층 사이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다. 깜짝 놀란 나는 당황한 나머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꼼짝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파트라면 이 정도 문제는 금방 해결될 일이었겠지만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수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참 동안 그 작은 철제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서서히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작은 전구가 어둡게 깜빡거리면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변해갔다. 마치 누군가 문 너머에서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더욱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긴장감에 손은 차가워졌다.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청취하자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다. 매우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기괴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등골이 서늘해졌고 나는 이 상황이 단순히 오래된 엘리베이터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나는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 고요한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던 그때 엘리베이터는 다시금 작동을 시작했다. 나는 8층에 도착하자마자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머리가 복잡했기에 당장에는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엘리베이터 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했을 뿐 어떤 특별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며칠간 내 머릿속에서 그 일이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예전에 그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웃 주민을 찾기로 했다. 그 이웃은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만 아직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만나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한참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아파트에서 몇 년 전 누군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었고 그 이후로 종종 이런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곤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당시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느 날 밤 그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겨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틈에 끼인 채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기 전에도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런 실화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나마의 안도감도 사라졌다. 얼마 뒤 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상한 경험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제 나의 과거로 남았다. 그러나 그 소리 그 목소리만큼은 때때로 깊은 밤 내 꿈속에 불쑥 나타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겨우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영원히 닿지 않을 소리일 뿐이다.